임현진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올렸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중국의 동북지방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중국 사약해서 하이빈에서 학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한 8,0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겸사겸사해서 우리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좀 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전에 고구려의 국내성이 참 있던 집안에 그 전에 갔을 때도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 한국 분들이 엄청 광개토 대왕비도 있고 장수왕릉도 그러니까는 어떤 역사의 프라이드 때문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유네스코 이 사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동북공정이 막 시작됐을 때입니다. 고구려라는 중국의 변방에 있는 이민족이 나라를 여기다 하나 세웠었는데 없어졌다 사라졌다.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는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봐요 그냥 광개토 대왕에 뭐 강조해가지고 여기 또 우리 일본 한국 귀한 학자분 계신다면은 또 광개토 대왕에 보면 소위 이 묘비의 내용을 소위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 쳐들어가기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글자를 조작을 해놨지 않습니까? 신라, 고구려, 일본의 관계를 갖다. 하여튼 이 역사라는 건 이 삼국에서 보면 참 아주 해결이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또 용종에 있는 윤동주 시인 생가를 가보면은 중국 조선족 윤동주 시인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기분 되게 나쁘죠. 그리고 이제 봉오동 전투 같은 것은 완전히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보천보 전투를 굉장히 크게 칩니다만 보천보 전투는 사실 중대급 이하 규모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 죽일 거 별로 없어요. 예. 그래도 봉오동은 대대급 전투고 청산리는 연대급 전투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나 하는 유족분들이 계신다면 뭘 했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이 도천수 대표님께서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 가는가 아니라 가야 하나라는 그 대주제를 주시고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국회 온 김에 국회의원들 여야를 모두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정치개혁 좀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이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해외에서는 한국이 침몰한다는 얘기가 많고 또 우리나라 학자들도 한국 자멸론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이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같이 할 일이 많지만 정치 계획을 좀 국회왔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과연 우리는 망하는가? 망하지 않아요. 망하려도 한 300년, 400년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준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소위 87년 체제라고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만은 그 위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제도나 법을 바꾸지 못했어요. 아까 우리 이상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헌법을 너무 바꿔도 되죠 안 되지만 바꿀 것을 안 바꿔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좀 표현이 학술적인 표현이 나오면 합의제 정치와 코퍼레티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의 주장은 이제 여기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절벽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절벽 시나리오. 즉
인구 절벽이 지역 인구 감소가 지역에 소멸로 해가지고 결국 성장의 지체를 통해서 재정 압박을 주고 결국 이한 300~40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씨가 말린다라는 국가 절벽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국가 절벽이라는 얘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던 인구 문제 전문가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왔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우리 학자들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얘기하면 안 듣는데 외국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좀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진영 대립입니다. 진영 대립. 그러니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지금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경제 규모가 작을 때 사실은 누가 좀 많이 가져가냐 적게 가져가냐가 문제는 됐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지금은 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사회적으로도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생활, 문화, 의식 그래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엄청난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결국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또 일종의 팬덤 정치가 여야간에 행행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문밥, 박밥,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개딸, 또 위드훈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팬덤 정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진영 대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요. 자, 여기, 그 전과 한번 더 주세요. 지금까지 이 해외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소위 정서적인 양극화가 심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넘어서요. 우리나라가 제일 정서적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90% 가까이 서로 싫어합니다. 밥 먹기 심합니다. 그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이게 준비가 안 됐답니다. 아까 이 선생님은 자기를 가져오셨는데 가지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위 지지 정당을 가지고 물어보니까는 한 50% 정도가 무당파는 아니도 괜찮습니다만 50% 정도가 상대방을 싫어하는 거죠, 혐오하는 거죠. 이런 이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죠. 빨리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전에. 조금 최근에 이제 우리 정치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주의는 원래 취약한 제도입니다. 처칠이라는 참 글도 잘 쓰고 정치적인 감각도 탁월한 사람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체제라서 왜냐하면 정치 체제라는 건 좋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국가고 정치 체제를 가져야 되는 어떤 것도 좋을 수 그래서 민주주의가 최악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결국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만민평등이라는 하나의 원칙과 또 다수지배라는 원칙이 충돌합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직접 민주주의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표현 좋지만 그래서 수기민주주의다 참여민주주의다 공론화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결국 간접민주주의인데 대의민주주의는 뭐냐? 오래전에 루소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투표할 때는 주인이에요. 투표 끝난 다음에 노예가 됩니다. 국회의원들 여기 구경하는 사람 없어요. 듣는 사람 없어. 행사하고 갑니다. 아까 얘기 잘하죠 야당들. 대한민국에서 뭘 했어요? 많이 했죠. 지금 여당보다는 야당이 다 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야가 사실 우리가 비판은 똑같이 비판을 줘요. 뭐 조금 더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자꾸 이렇게 제락합니다. 저기 포퓰라크라시, 포퓰리즘 정치, 극악 정치, 도덕 정치.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미국을 일부 정치학자들은 극악 정치라고 했어요. 소위 기업들이 돈을 내고 거기에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덕 정치도 되지만 너무 혐오감을 부리짖는 그런 극악 정치를 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옛날에 라틴 아메리카 나라를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데 스스로 바나나 공화국이 됐다고까지 자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에서
저는 프로시크라시라고 명명해 봤습니다. 검찰 정치. 뭐 좀 싫어하는 분들은 검찰 통치, 검찰 독재, 뭐 이렇게 지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결국 법치라는 건 중요합니다. 헌법 정신, 그 다음에 상권 분리, 법치주의가 중요한 건데 이 법치를 확립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검찰력을 통해서 수사, 기소를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시크라시가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또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오래전부터 헌법에다가 민주주의로 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늘 것이라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넣었는데 요새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조금 오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없이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립되는데 최근에 이 정부에서 강조하는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 이 경제학자들이 60년대 주장했던 그런 아주 옛날식 자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라든지 여러 정치적인 경제적 활동에 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이것이 결국은 자유주의가 가져오고 자유주의가 결국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로 한 것인데 약간 오해가 있었죠. 근데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민중민주주의도 있고 뭐 저희도 옛날에는 뭐 인민민주주의, 민중주의 좋아했습니다만은 생존을 못했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로 가야 된다. 자유주의라는 건 개인의 자유로부터, 개인의 사적 이유부터 출발하지만 공화주의라는 것은 공적 이해, 공공선을 더 중요시한다. 거기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 공화주의로 가야 된다. 그럼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은 자본주의는 시민사회가 없이 가능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지금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과제다. 자, 민주주의 3.0이라서 이제 보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의 정치학자들, 전문가들은 예전에는 민주주의를 위기라고 했다가 크라이시스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후퇴, 백슬라이딩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주 일부 학자들 중에 퇴야, 디제너레이션. 이제 아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지난 한 20, 30년 전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쇠락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나아진 나라보다는 나빠진 나라가 더 많아요. 또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위기 후퇴 퇴하라는 얘기하다고 자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이 와중에서 특히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뭐 포퓰리즘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결과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이 차베스라는 공수부대 중령 출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포퓰리즘으로 아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뭐 재정이 바닥이 나고 완전히 상권분리 무너지고 한 300만 정도의 인구가 국외로 탈출하고 인종국가의 골머리라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포퓰리즘이 많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아시아, 미국.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좌파 포퓰리즘이 좀 강한 편이고 이 유럽에서는 우파 포퓰리즘이 강한 그런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뭐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자 뒤로 또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얼마 전까지는 이 민주주의를 네 가지 형태로 구분했을 때 완벽한 민주주의, 좀 결격 있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합쳐되는 경우, 그 다음에 권위주의 했을 때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완벽한 민주주의로 올라간 나라로 영국의 에코노미스트의 그 연구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완벽한 민주주의.
근데 아직은 어떤 문제가 있냐. 선거는 괜찮아. 그런데 결국 법의 지배가 잘 안 되고 있고 집단 계층 간의 대결을 붙이는 정치 문화가 취약하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들이 얘기하고 있죠. 다음 좀 해주시죠. 그래서 난 고전에 그림을 하나 더 올려주세요. 더 남겨주세요. 네, 앞으로. 네. 아니 계속.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뒤가 아니라 앞으로. 아니 앞으로. 네. 요거 다음 걸 하나 좀 쳐주시죠. 근데 최근에 이 스웨덴에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면 우리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28개 민주화된 나라 중에서 보면은 거꾸로 후퇴하고 있다. 요새 최근에 얘기하는 퇴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역대 정부를 저기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윤석열 정부 들여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좀 들으시죠. 그럼 뭐가 문제냐? 다른 건 괜찮은데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인 양극화가 일어나면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 싹 넘겨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다 넘기세요. 다 넘겨주세요. 쭉, 앞으로 쭉. 전에, 죄송합니다. 네. 결국, 제가 말씀드린 점은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의회와 정부를 연결시키는 것이라면 그게 정치 대표책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시민과 정부를 연결시키는 게 이익 조정책입니다.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눌러주시죠. 다음으로 여기 이것도 나와주세요. 그건 뭐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아니 여기 그다음 그다음은 그 전인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림으로 갑시다. 그림으로 쭉 가서. 자, 아까 이 대표님도 이상수 대표님도 승자도 없이 권력 독점 얘기 나왔는데 아니 앞으로 쭉 네. 쭉 네, 이것도 넘기세요. 이것만 다 아시는 얘기고 쭉 넘기시죠. 쭉 네. 쭉 요게 뭐냐면은 요새는 협의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파트너는 정치학자가 이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결국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상당수가 인종, 언어, 종교에서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결국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사회 구조가 갈라질 때, 다운적으로 갈라질 때 엘리트들이 연합하는 이거를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야 돼서 그 협의민주주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요새는 협의민주주의를 옛날에 표현해주고 요새는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은 12명의 총리, 독일은 6명의 총리, 미국은 12명의 대통령, 한국은 14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유럽 중에서 특히 이 독일은 6명의 총리, 아데나우가 8년, 메르켈도 8년, 또 누군가요? 그 친구도 한 6년. 그러니까 이것이 연정 때문에 가는 거죠. 내각제에 기반한 연정. 네, 알았습니다. 네. 근데 내각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로 정치 대표 체계와 이 조정 체계를 바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각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아까 그림을 좀 몇 가지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이건 좀 꼭 보셔야 돼요. 쭉 전에. 야, 여기. 자, 네네. 여기 한번.
무선 마이크. 단순 다수제하고 무슨 말이죠? 합의제의 민주주의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결국 정당체가 양당제냐 다당제냐 저쪽 가서 하시죠. 여러 가지 요즘 저 마이크 쓰시죠. 네. 이쪽 보시죠. 아니 그 앞에 그 앞에 쓰죠. 네. 이거 그런 가지고 없고요. 네. 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중심제하고는 소선구제가 어울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하고요. 안정성은 높은데 대표성은 약화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 네, 고맙습니다. 결국 내각제하고는 비례대표제가 어울립니다. 근데 안정성은 흔들리죠. 대표성은 높고요. 그래서 안정성을 높이려면 연정을 하는 거예요. 연정이 뭐 처음부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당제로 갈리다 보니까는 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앞에 게 대통령제하고 비례대표제예요. 브라질 같은 경우. 이거는 궁합이 잘 안 맞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 중에 소선거제인데 저는 원래 내각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이 사회가 다음에 더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의회 중심제에서 소위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지역구도 중대선거구와는 도농 복합 선거구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 보세요. 제도와 불평등 관계를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비교를 해보면은 가처분 소득이나 시장 소득의 진위계수 보면 이 파란 표가 다수결 민주주의가 훨씬 나아요. 한국은 다행히 진위계수가 좋은 편이다. 분배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하야라고. 이 보면 합의제 민주주의는 굉장히 이 시장 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에서 보면 불평등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장하는 거는 이 지금까지의 소위 이 주주자본주의를 이해관계자본주의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주자본주의는 쉽게 얘기하면은 소위 오너와 주주와 고객과 종업원들 위주인데 그걸 넘어서서 가능하면은 소위 가청업자도 포함시키고 또 이 지역사회도 포함시키고 NGO도 포함시키는 식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X축은 다수의 정치와 합의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정치대표측입니다. 이 Y축은 이익조정책의 다원주의와 코퍼레티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수제 정치 아래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좀 더 합의 정치, 좀 코퍼레티즘적인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요새 하루에 말씀드린다면 ESG라고 있잖아요. ESG요. 지금 뭐 ESG 안 하면 우리 기업들이 수출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럽의 있는 나라는 ESG를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ESG가 내장되어 있다. 미국 같은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ESG를 따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몇 년 전에 22개 대기업 오너들이 모여가지고 ESG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CEO 입장에서만 선언적으로 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지역은 2개밖에 없어요. 아직도 대기업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원한다. 이 환경 문제를 좀 자기들이 좀 편의대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새는 이제는 뭐 그린워싱, 블루워싱 정도가 아니라 ESWash까지 얘기합니다. 중소기업들은 ESG 할 수 있는 여러 개 없어요. 대기업들이나 해야 되는 대기업들도 지금 가능한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술 먹고 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좀 더 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합의제 민주주의의 장단점을 좀 우리가 파악하고 좀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도
주주자본주의에서는 이해관계 자본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